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극갈래 그리고 현대문학사, 고전문학사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문제 467번 한번 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종우 칠수와 만수하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그렇다고 껌껌 모아 재벌되냐? 그래, 매달 5만원씩 적금 넣고 몇만원씩 갯돈 붓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먹고 숙직시에서 뭉개면 너 환급대준 돈 몇천원 모을 수 있을 줄 알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조금 있다는 거 알겠죠? 너 그렇게 돈 모으면 재벌될 줄 아냐? 돈 모을 수 있을 것 같지라는 것은 칠수의 생각은요, 그렇게 해봤자 돈을 모을 수가 없다입니다. 근데 그 돈으로 집 한 채 장만 못해. 넌 틀렸어 임마. 야, 너 전에 이씨 알지? 여기까지 하면서요, 상대방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이씨 알지? 이씨라는 인물 얘기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가스환기통 해주던 아저씨 말이야. 그 아저씨 별명 뭔지 아냐? 소야소. 정말 그 아저씨 여태 돈 모은 재미하면서 살았다. 일만 있으면 지방으로 산꼭대기로 어디든지 밧줄 메고 찾아왔어. 그러다가 십몇 년 만에 그럴듯한 연립 하나 장만했지. 근데 그동안 너무 못 먹고 과로 있는지 몸을 버렸나봐. 하여튼 삐쩍삐쩍 마르고 빌빌하게 우리가 끌고 병을 갔다. 간경화래. 중증 이러라고. 근데 그 아저씨가 겨우 장만한 집 한 채 병원비로 다 날리고 나중내 어쩌네 해서 병원에서 그냥 나왔어. 눈만 안 감았지 몸은 장작개비 천엄이란 말 나왔으니까 얘 직유법인 거 확인해 보시고요. 삐쩍 말라가지고 죽을 때만 기다린 거야. 아, 근데 그 아저씨 지금 뭐라는 줄 아니? 세상을 미련하게 살았대. 알겠냐? 몸 팔아서 번 돈으로 몸으로 다 들어간 거야, 자식아. 예, 시종일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투이고요. 이 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씨처럼 열심히 살아봤자 나중에 병만 걸리고 병 치료할 돈도 없더라. 돈을 모아서 집 한 채도 못 산다 라는 시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칠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 현실에 대한 비판이 조금 있다고는 할 수가 있어요. 예, 돈을 그렇게 소처럼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다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비유한 표현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 비판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요. 비유법으로 볼 수 있는 건 여기 장작개비처럼 여기 하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씨 아저씨의 몸 상태를 장작개비 비유를 한 것이지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칠수의 대화 상대는 착실하고 검소한 사람인 것 같아. 야, 너 껌껌 모아서 부자 될래? 라고 비난하는 거 모아서 상대방은 지금 껌값 같은 거 열심히 모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칠수는 다른 사람의 경우 예로 들어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이씨 아저씨를 예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도 필요 없어. 칠수는 시종일관 강한 어조 유지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468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화자의 말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이고요. 예, 이도입니다. 불안하게. 그런 성산문과 박팽년을 보며 어찌 말이 없느냐, 어떠하냐. 박팽년, 침을 한번 삼키고는 채근하지 마시옵소서. 어찌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사옵니까? 이도 실망하면서도 그래. 산문이는 어떠하냐. 아직 어떠하냐라고 물으실 계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도가 세종대왕인 거죠. 박팽년 성산문은 신하. 그래서 이도는 박팽년과 성산문한테 반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팽년과 성산문은 이도한테 존댓말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목구멍 소리 후음말입니다. 과정을 하면 흐흐 호호 하하. 모음을 발음할 때와 구별점을 명확지 않은 뿐더러 후음말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아직 다 되지 않은 글자이옵니다. 그래서 이 박팽년이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있죠. 기는 죽고 걱정도 돼요. 냉정한 것들 같으니라고. 냉정한 것들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이 강한 비난은 아니고요. 약간 실망하고 걱정이 되는 말투로 하고는 바로 그래 맞다 하고는 조용하여 그 이치를 알기 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세 명의 인물은 신분에 따라 존대와 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임금한테 하십시오체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도는 팽년아 산문아 하면서 반말하고 있습니다. 이도는 불안하지만 불안한 거는 맞는데요. 단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불안하게라는 말 되어 있고 실망하면서도 걱정도 되고 기는 죽고 그리고 여기 그 말줄임표 같은 것을 보면은요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말끝을 조금 흐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한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성상문
설명문은 분명하면서도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임금님 앞이니까 예의 바르게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의 의견을 단호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팽년도 조심스럽지만 사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46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현대문학사네요. 현대문학사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면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 작품 위주로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69번이요. 1920년대 우리나라 문학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은이고요. 20년대 문학사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소설과 시 부분 한번 볼게요. 1920년대 소설의 경향으로는요. 현진건, 염상섭, 이기영, 주요섭 등의 리얼리즘 소설이 있었습니다. 리얼리즘은 다시 사실주의 소설 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주로 가난을 소재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고요. 현진건은 30년대에 역사소설 쓰기도 했고요. 염상섭은 30년대 유명한 작품이 3대죠. 현대문학사에도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만세전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사실주의 소설로 분류가 됩니다. 만세전 같은 거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조명희, 최학송 등의 경향소설이 있었습니다. 20년대 시의 경향으로는요.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활발했었고요. 이상화의 저항시입니다. 1930년대는 윤동주, 이육사의 저항시가 있었고요. 20년대는 이상화의 저항시, 빼앗긴 데도 봄은 오는가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김동완의 서사시 있었고요. 최남선, 이은산, 이병기의 시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조를 지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체크하면 안 되고 1번 맞는 말, 3번 맞는 말, 5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용운의 사상시 유명하죠. 김소월의 전통적 서정시도 있고요. 경향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이 맞는 말이고요. 이광수랑 최남선도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작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했었던 건 1910년대예요. 그래서 1910년대면요. 이광수와 최남선을 빼놓지 않고 논의를 합니다. 이광수의 무적, 그리고 최남선의 신체시 같은 거요. 하지만 이 두 분은 1910년에 활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카프의 결성된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되었다. 카프도 중요하죠. 카프도 신경향파 문학으로서 1920년대에 결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0번입니다. 다음 황순원 소설작품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된 작품은 이고요. 황순원도 굉장히 작품을 많이 썼고 유명한 작품 많이 썼죠. 이 중에서 유명한 게 나무들 비탈에 서다라든지 카인의 후예 같은 거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것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상처를 받은 젊은이들이 비탈에 선 나무처럼 위태롭게 살며 겪는 상처와 고독 따위를 그려낸 소설이다. 전쟁 후에 젊은이들이 겪는 방황을 나무들이 비탈에 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카인의 후예는 8.15 광복 직후에 북한을 배경으로 하여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주와 농민의 갈등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나머지 작품들도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쟁이 끝난 후 정신적 방황과 갈등이란 말 되어 있죠. 나무들 비탈에 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을 다 읽을 시간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요 작가와 그들의 대표 작품, 줄거리 위주로는 조금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471번입니다. 다음에 현대문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개화기 때부터 1910년에는 신소설, 그 다음에 신체시 같은 게 나왔었습니다. 신소설 대표 작가 이해주 그리고 자유중 잘 되었습니다. 20년대에 경향시가 많이 나왔었죠. 이마도 대표적인 경향 시인입니다. 네거리의 순이고요. 30년대 모더니즘, 김광균, 와사 등 유명하죠. 4번입니다. 광복 직후 생명시 서정주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서정주가 생명시를 많이 썼던 거는 사실이에요. 서정주의 시적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생명시이고요. 자화상도 생명시의 대표 작품이 맞기는 맞는데요. 서정주의 생명시는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유치환, 서정주의 생명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광복 직후에는 청록파 시인이 주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전후소설, 1950년대까지 묶어서 전쟁소설, 전후소설 같은 게 많이 나왔던 시기이고요. 1960년대 현실참여시 역시 중요하죠. 신동엽 대표 작가, 껍데기는 가라 역시 대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472번입니다.
예, 472번이요. 다음 작품 창작 연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입니다. 예, 소설이 언제 발표됐는지 연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소설이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줄거리 정도로 파악하시고요. 작품 창작 시기를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염상섭의 만세전은 일제강점기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 전부터 신문에 연재가 되다가 1924년에 만세전이란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약간은 빠른 편이란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 네 작품이 일제강점기가 배경인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 1일인데요. 소설 속의 주인공인 구보씨가 경성, 서울의 옛날 일제강점기 때 서울이 경성이었죠. 경성 도시를 배회하면서 느낀 점 등을 나열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황금광 열풍과 같은 시대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의 상록수 1930년대 농촌 계몽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해서이다. 공부하자. 공부해서 무슨 일이든 하자. 일제의 억압 아래서 진행된 계몽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의 날개 없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 같은 것을 표현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작품이 일제강점기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화학 오발탄 같은 거는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겠죠? 6.25 전쟁. 그래서 학은 남한과 북한의 이념의 대립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남한과 북한의 이념과 상관없이 두 젊은이가 겪는 어떤 정신적 갈등, 어떤 갈등 등을 우정을 통해서 극복하자라는 내용의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3년이고요. 오발탄 역시 38선, 즉 휴전선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 기반이 상실된 그런 가족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전후소설이라는 거 1959년입니다. 최인훈의 광장, 껍빛단리, 시장과 전장은 약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념 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후에 나온 1960년대에 나온 소설입니다. 그래서 최인훈의 광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잖아요. 배경 자체는 광복부터 6.25 전쟁이 터지기까지의 과정이지만 내가 여기로 갈까? 남한 사회도 싫고 북한 사회도 싫고 중립국을 택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광용의 껍빛달리 역시요. 일제강점기 때는 철저하게 친일파로 살다가 그리고 광복이 되고 전쟁이 되면서 소련한테 붙었다가 미군한테 붙었다가 그런 이인국 박사의 삶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자,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도요. 전쟁이 배경이긴 해요. 일상적 공간인 시장과 전쟁의 공간인 전장의 두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은 전쟁이지만 약간 늦게 출판된 소설입니다. 그래서 크게 일제강점기, 전쟁, 그리고 약간 그 후 표된 소설 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날개의 일제강점기입니다. 광장은요, 그 전쟁 이후입니다. 상록수는 일제강점기입니다. 틀렸죠? 만세전 일제강점기, 소설가 구보씨 일제강점기, 전쟁이긴 하지만 좀 나중에 발표된 전쟁 소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날개 일제강점기, 이거 전쟁 후, 전쟁 일제강점기. 틀렸죠? 전쟁 후, 전쟁 일제강점기, 전쟁 일제강점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줄거리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73번 넘어갈게요. 서정주의 시적경을 설명한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입니다. 서정주 정도면은 시를 굉장히 많이 발표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시적 경향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해. 앞에서는 생명시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서정주 한번 볼게요. 1942년을 시작으로 친일 작품들 발표했으며 시, 화사, 자화상, 기초독 등을 통해서 불교 사상과 자기 성찰 등을 표현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신라초라는 것은 1960년에 발간된 서정주의 시집입니다. 그래서 신라에 집중을 많이 했었던 작가예요. 전통적인 사상과 불교 사상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시인은 가장 전통적이고 이상적인 사이로 신라를 짚고 꼽고 있으며 꽃밭의 독백이라는 시여 사소단장이라고 부제를 달아 박혁것의 어머니인 사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서정주는요, 전통을 신라에서 찾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시 세계에 가장 깊은 심연을 할 수 있는 신라라는 선화적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신라에 대한 관심이 반역사적 지형이 지어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거는 서정주만이 발견해낸 상상력의 고향과도 같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474번입니다. 다음의 작가와 작품 연결 바른 것은 입니다. 김동인의 배따라기 광화사, 김동인 대표 작품이죠. 이 외에 감자라든지 광역소나타 같은 작품이 유명합니다. 두 번째,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는 맞는데요. 벙어리 삼룡이는 나도향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3번, 황순원 카인의 후예 앞에서도 나왔었죠. 근데 백치하다는요, 계용묵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호성 메밀꽃 필 무렵 유명한 작품이죠. 하지만 본봄은 김유정 작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 날개 역시 대표작이죠. 하지만 삐상관과 러브레터는 현진건 작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예, 475번입니다. 다음 작품 중 서울이 배경이 아닌 것은 발표됐을 때 약간 좀 많은 혼란을 줬었던 작품인 거죠.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위는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일제강점기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날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이고요.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역시요. 윤은길의 아홉결 구도삼은 사내가 답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서울이 아니고 성남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어쩌고저쩌고 성남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범선의 오발탄 역시 해방촌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서의 자전거 도둑은 청계천 상가 역시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6번이요. 1930년대 문단 상황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잘못된 것은, 아까는 1920년대가 나왔잖아요. 1920년대랑 30년대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외울 게 많습니다. 1930년대 문학사 소설의 경향을 보면요. 이기영, 김남천 등의 리얼리즘 소설입니다. 이기영은 1920년대에도 아까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예, 쭉 리얼리즘 소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상, 박태원 등의 모더니즘 소설이고요. 이상, 박태원 벌써 많이 나왔었죠. 특히 이상은 그 중에서도 초현실주의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동인, 현진건 등의 역사소설이 있고요. 예, 김동인 아까 배따라기, 그 다음에 광화사 이런 게 나오기도 했지만 역사소설도 썼습니다. 현진건 역시 역사소설을 썼죠. 1930년대에는요. 염상섭, 최만식 가족사소설, 그리고 시문, 이경, 김효 등의 농촌소설 다 앞에서 조금 한두 번씩 나왔던 작가들인 거 보이실 거예요. 1930년대는 박용철, 김영랑 등의 순수시가 있었고요. 김광균, 이상, 정지용 등의 모더니즘시, 그리고 서정주, 유치한 등의 생명시 앞에 나왔었고요. 윤동주, 이육사 등의 저항시 등이 있습니다. 476번의 답은 1번이 되는데요. 동반자 작가는 아까 카프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카프. 그래서 카프가 1920년대 결성이 되고요. 1930년에 해산이 됩니다. 1939년이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맞는 말입니다. 동반자 작가는 카프에 가입을 하진 않았지만 카프와 사상적으로 카프에 사상적으로 동의하는 작가들 얘기합니다. 근데 김유정과 김동리는요. 동반자 작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예술상 강조한 순수문학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김영랑, 박용철.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되고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 모더니즘 소설 있습니다. 다양한 기법이 실험되었다. 그 중에서도 날개, 이상의 날개 유명하죠. 초현실주의. 그래서 맞는 말. 전원파, 청록파, 생명파 등이 등장했다. 생명파는 1930년인 거 확실히 확인했잖아요. 청록파는 주로 광복 직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1930년대도 활동을 하긴 했었습니다. 전원파는요, 그 도시의 반도시적인 성향을 드러낸 작가이고요. 신석정 등의 작가가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7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477번부터는 고전 문학사가 되겠습니다. 477번. 다음 작품들은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서동현은 여러분 배우셨겠지만요. 향가의 대표 작품입니다. 향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작품인 거죠. 그리고 향가는 신라시대 때 노래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청산별곡은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대표 작품이죠. 그다음에 삼인곡, 어부사시사, 일동장유가는 모두 조선시대 작품이긴 한데요. 삼인곡은 비교적 조선 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부사시사는 조선 후기입니다. 그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는 일본을 여행하면서 쓴 시이잖아요. 영조시대예요. 즉 조선 후기 중에서도 꽤 늦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가는 신라시대, 청산불곡은 고려가요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478번 볼게요. 시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1번 볼게요. 경기체가 붕괴 후에 생겨났으면 이세춘이 시절 가조라고 했다입니다. 자, 이세춘이 시절 가조라고 한 것도 맞고요. 시졸 가조를 줄여서 시조라고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시자가 들어가 있잖아. 시 할 때 시. 근데 이세춘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때 시자를 써서 시절 가조라고 했습니다. 즉 이세춘이 말했던 그 시절에 유행하던 음악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이다 해서 때 시자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4번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체가 붕괴 이후에 생겨났다는 말 되어 있고요. 2번 볼게요. 시조의 발생은 조선시대에 처음 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시조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중기로 봅니다. 고려 중기에 시조가 발생이 돼서 고려 말기에 형식이 완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조선 전기에 굉장히 활발했던 거, 그리고 현대 시조까지 조선 후기를 거쳐서 현대 시조로까지 계승이 되고 있다라는 거. 경기체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 많이 나왔었던 음악 장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조는 고려 중기에 나왔기 때문에 경기체가 붕괴 후에 생겨났다라는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조의 발생 조선시대에 처음 등장했다. 틀린 말인 거 보이죠? 고려 중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작품은 정과정, 상저가, 오후가 등에 있다입니다. 오후가도 유명한 작품이죠. 오후가는 시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과정은 중요한 작품이죠. 향각의 고려 가요입니다. 뒤에도 문제 나올 거예요. 상저가 역시 고려 가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고요. 정형시가입니다. 3장 6구체 45자 내외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정형시이고요. 현대 시조로까지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7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중 판소리 용어가 잘못된 것은 창이란 것은 노래 부분을 창이라고 하죠. 그리고 안일이는 창과 창 사이에 이야기하듯 엮어가는 사설이 안일이가 되겠습니다. 그 추임새는 고수, 북치는 사람과 관객의 흥을 돋아주는 소리, 추임새라고 하고요. 너름새라는 것은 광대의 몸짓이란 뜻인데요. 광대가 노래 부르다가 몸짓 같은 걸 하죠. 발림과 너름새는요 같은 말이야. 즉 광대의 몸짓을 너름새라고도 하고요. 발림이라고도 합니다. 명창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은 참고로 더듬이라고 합니다. 판소리가 전승이 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잖아요. 근데 배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개성적인 음악을 살리는 거, 그것은 더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7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80번. 다음 고대 소교 중 향가의 잔존 형태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가요를 다른 말로 여요라고도 하고요. 고려에서 몇 자를 써서 여요라고도 하고요. 고려 소교라고도 하죠. 입니다. 그래서 정과종이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향각의 고려 가요, 향각의 여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19체 향가의 특징 배우셨는데요. 3단 구성이라는 거, 그리고 낙구가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거,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지금 11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1줄로 되어 있고요. 여기 부분을 감탄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려가요, 정확하게는 고려가요이지만 향가의 형태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과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동동과 가시리 같은 것이, 그리고 사무국 같은 것이 대표적인 고려 가요가 되겠죠. 헌화가는 앞에서 서동요랑 똑같이 사구체 향가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과 알아두시고요. 정과정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정선하는 작가가 유배를 갔죠. 유배를 갔고 임금님이 곧 불러줄게 라고 약속하고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간 지 몇십 년이 지나도 임금이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임금님 저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 나니 산 접동새 난 이습 하요이다. 내가 내 님을 그리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접동새가 감정이입의 소재로 문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접동사와 내가 비슷하다. 아니시며 거치신다 이런 거 감탄사이고요. 잔어 효성이 알아시리다 라고 됩니다. 아니시며 거짓이란 것, 즉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잔월 효성, 지는 달과 빛나는 별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즉 잔월 효성은 나의 결백을 믿어주실 어떤 약간 천상의 존재가 되는 거죠.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입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구나. 벽이시더니 리더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벽이시다는 건 우기시더니 모함하시더니 이 정도 해석하면 됩니다. 나를 모함하시던 분 누구십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당당한 태도 보이죠. 나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 무리, 말이, 심정. 무리들의, 나를 모함하는 무리들의 말입니다. 서럽은다. 서럽구나. 감정 직접 제시요. 님이 나를 하마 잊으셔니까.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님아 도람 들으셔 괴오셔서. 아소님아 임금님이시여 다시 들으셔서 괴오셔요. 괴다는 앞에서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사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님아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480번 됐고요. 48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치유의 광대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면 괄호가 짝 지어진 것은 광대라는 것이 제일은 땡, 칠의 둘째는 땡, 칠의 그 지차 다, 이오 그 지차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차라는 것은 그 다음 이 정도 뜻입니다. 라 하는 것이 구성지고 맵시 있고 경각의 천태만상 위선위기 천만변화 자상의 풍류옥을 구경하는 노소남녀 울게하고 웃게하는 이 구성 이 맵시가 어찌하니 어려우리 키워드는 맵시인 거죠. 그래서 맵시라는 것은 옷차림이나 모양새인 거잖아요. 앞에서 한번 나왔던 너름새 다른 말로 발림이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몸과 관련된 것이니까 너름새가 답이 되고요. 다이라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육류를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 농락하여 지어낼지 그도 또한 어렵구나입니다. 오음, 육류, 소리 음악과 관련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뽑자면 득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라하는 것은 정금미옥 좋은말로 분명하고 완영하게 색색이 금상천하 칠보단장 미보인이 병풍대에 나서는 듯 3월 밝은 굴막이 나온 듯 새운뜨기 하고 새뚠뜨게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 대본을 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 대본이 이렇게 사람들 웃게 하고 울게 한다. 판소리 대본 이야기인 거죠. 땡땡은 천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원한 이 속판이 소리하는 범례로다. 그래서 변통할 수 없다는 인물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2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한 작품명은 시경정을 찾아가 주인 김성원 산수에 묻혀 지내면서 모든 시름을 잃고 지내는 삶을 칭송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5작품이 모두 다 정천의 작품이네요. 그리고 유명하죠. 정천은 작품도 워낙 많이 썼고요. 성산별곡이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너 왜 세상에 좋은 일도 많은데 왜 산속에 묻혀서 세상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성산이 되게 예쁘구나. 너가 신선이구나. 나도 신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성산별곡이고요. 관동별곡도 유명하고 자주 나오죠.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받아서 관동 팔경을 구경하는 그래서 금강산도 구경하고 동해바다도 구경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미인곡, 송미인곡은 유배 가서 임금님 그리워요 라는 내용을요. 한 여자가 사랑한 남성을 그리워하는 형태로 읊은 시입니다. 그거에 대한 속편이 송미인곡인 거죠. 장진주사는 한 잔 먹새그려 한 잔 먹새그려 하면서 술 먹자 라는 내용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3번입니다. 향가의 특징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향가 많이 나오죠. 6세기경 신라에서 발생하여 6세기경 맞고요. 아까 향가는 신라시대 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려 초까지 향유되었던 서정문학의 장르이다. 서정문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한 시인 거죠. 향가 대표적인 서정시입니다. 두 번째, 현존하는 사구체 향가에는 도소료, 서동요, 헌화가, 풍요가 있습니다. 서동요, 헌화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중요하죠. 예, 이미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작자는 화랑, 승려 등 주로 당대의 지배층이며 특히 화랑의 작품이 14수에 이를 정도 가장 많았다입니다. 화랑과 승려, 당대 지배층이 주된 작가가 맞기는 맞는데요. 화랑의 작품이 가장 많은 건 아니고요. 현재 전하는 것들 보면요. 승려, 스님들의 작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화랑과 승려가 작품을 창작한 것은 맞는데요. 평민들도 많이 창작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문장 전체를 적은 신라시대의 우리말 표기법인 향차가 표기하였다. 이거는 문법 시간에도 문제 많이 나왔었죠. 음과 훈을 빌렸다. 문장 전체를 적었다. 그리고 우리말 표기이다. 향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4번이요. 다음 중 창작 군담소설, 일명 영웅소설의 특징이 아는 것은? 입니다. 1번 볼게요. 영웅의 일생이란 전형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생이 신기하죠. 그리고 능력이 비범하고 어렸을 때 고난을 겪고 조력자를 만나고 업적을 달성한다라는 전형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설적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아요. 도수를 부린다든지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온다든지. 시공간적 배경은요. 17세기고요. 조선이 아니고 대부분의 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 그리고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 확인할게요. 예, 485번, 486번은요, 종합 문제입니다. 지문 하나에 문제가 여러 개 같이 나온 형태이죠. 한번 볼게요. 예, 특급품이라는 수필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수필이죠. 제목은 특급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비자반 1등품 위에 또 한층 띄어 특급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급품이 제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급품이 중심 소재가 되겠고요. 비자반이라는 것은 그냥 비자나무로 만든 소반 반자인데요. 비자나무 바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제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1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에서 반이 소반반자, 즉 바둑판 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유법 찾으시고요. 다른 거는 다 1등품과 똑같은데요. 1급과 같은데 가느다란 상처가 있으면 이것이 특급품이라고 합니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 시세로, 전쟁 전의 시세로 1급이 2,000원 전후인데 특급은 2,400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데 진진한 묘미가 있다. 그래서 진진하다는 뒤에 문제도 나오는데 여기선 재미있다 이런 뜻이죠. 무언가 되게 맛있거나 풍성하거나 많거나 할 때 진진하다라는 말 씁니다. 여기서 그냥 재미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측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1급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전락해 보일 수도 있다. 1급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전락해 보일 수가 있대요.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둔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여기서 이태는 2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동안에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상처를 고친다. 그리고 유착도 뒤에 한자 문제가 나오는데요. 얘는 엉겨붙음이라는 단어로 순화를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붙어버리는 거죠. 상처가요.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라는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라는 특질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예, 상처가 크지만 않으면은 그것을 헝겊으로 싸고 몇 년을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연성 때문에 그 상처가 유착해버리고 가느다란 상처만 남는데요.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것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급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더 부연할 필요 없거냐.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유추가 됩니다. 바둑판이 있어요. 1급 바둑판이죠. 1급 바둑판이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특급품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생의 과실과 결부시켜서 생각해본다. 즉 바둑판을 인생과 비유해서 생각해본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인생의 과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과실은 허물, 잘못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바둑판의 성질과 인생의 성질을 비유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유추의 설명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에 매한 꽁무니를 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과실을 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과실에 대해서 관대할 까닭이 없다. 과실은 예찬하거나 장려할 것이 못 된다. 즉 과실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과실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비문학에서도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뒷부분이 중요하죠. 어느 누구가 나는 절대로 과실을 범치 않는다고 양언할 것이냐입니다. 양언하다라는 것은 큰 소리치죠. 즉 과실하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칠 사람은 없다. 공인된 어느 인격, 어떤 학식, 지위에서도 그것을 보다 그는 찾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끝마치지는 않았지만 여기 부분에 들어갈 또 어떤 인생, 과실, 그걸로 통해서 뭔가 성숙을 이루어라. 과실을 극복한다라고 해도 되겠죠.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성숙을 이루어라. 이렇게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교훈적인 내용의 수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85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논의를 심화, 확대하고 있다. 1급품과 특급품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조금 있긴 있지만 주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잠깐 나왔던 부분인 거죠. 반어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통찰은 맞는 말이 되겠죠.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급품이라는 대상 관찰을 통해서 인간도 과실을 잘 극복해서 삶을 성숙하게 만들자라는 교훈 끌어내고 있습니다. 답 3번 맞습니다. 4번 자신의 경험을 허구화시켜 표현하고 있다인데요. 이 글은 굉장히 유명한 수필이잖아요. 허구라는 말은 보통 소설에 많이 쓰는 단어인 거죠. 수필은 자신의 경험이 있는 그대로 내보이기 때문에 허구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됩니다. 486번 보겠습니다. 밑줄 치인 기니들이 한자 표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억이 진진한 묘미가 있다. 진진하다였는데요. 여기에서 진짜는 나루 진짜예요. 그런데 다른 뜻을 참고해보면 뭐 풍성하다, 많다 이런 뜻을 가진 진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진하다 잘 사용이 되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열자도 중요하죠. 무언가 많다, 세차다, 맵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열자입니다. 근데 이 열자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균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벌어졌다, 찢어지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찢을 열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찢을 열. 그리고 여기에서 구자도 자주 나오는 한자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구, 거북이라고 해석할 때는 귀, 그리고 터지다 라는 뜻을 가진 터질 균자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자 공부 시간에 이 한자도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죠. 3번이 뭐였죠? 유착이었네요. 유자가 병나을 유자이고요. 착자가 붙을 착자였습니다. 잘 사용이 되었고요. 4번이 예찬한 거죠. 그래서 예의 예자 그리고 길이다. 찬송하다의 찬자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 부분 1부 문제풀이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어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